무더운 여름날, 교토의 강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여인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심에 15살 소녀 코마히메가 서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피부와 맑은 눈동자.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탄식했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자리에 서 있는 걸까? 그녀는 사람을 죽이지도 나라를 팔지도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딱 하나,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이었죠. 얼굴 한 번 못 본 남편 때문에 소녀는 오늘 여기서 죽어야 합니다.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고향 야마가타의 숲과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피지도 못한 꽃송이가 차가운 강바닥으로 떨어지려 합니다. 예쁘다는 소문 하나로 인생을 도둑맞은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야마가타의 보석. 야마가타, 1573년 겨울, 눈 내리는 성곽 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코마히메, 아버지는 모가미 요시아키, 어머니는 오사키 부인이었죠.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 아시나요? 전국시대 무장들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가문을 잇고 전쟁터에 나갈 아들을 말이죠. 하지만 요시아키는 달랐습니다. 딸이 웃으면 자신도 웃었고 딸이 울면 자신도 울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정무를 볼 때도 딸 생각이 먼저였죠. 코마히메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야마가타 성이 가장 높은 누각에서 봄을 맞았고 정원에서 가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최고의 스승을 붙였죠. 서도를 배우고 왁카를 짓고 향을 감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양가 규수로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모가미 가문은 야마가타를 다스리는 다이묘였습니다. 요시아키는 용맹한 무장이었고요. 누구나 이 아이는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1586년 코마히메는 13살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 하얀 피부, 맑은 눈동자를 가졌죠. 야마가타에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 다이묘들이 혼담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키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일렀다고, 코마는 아직 어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예감이 있었던 걸까요? 1587년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토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스구가 코마히메를 원한다는 정갈이었죠. 히데스구는 천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카이자 양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아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청원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의 통보였죠. 거절하면 모가미 가문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답장을 미뤘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몸이 약해서 먼 길을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댔죠. 시간을 벌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교토에서 다시 전령이 왔습니다. 이번엔 어조가 달랐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독촉이었습니다. 요시아키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딸을 보내지 않으면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보내자니 가슴이 찢어졌고요.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오사키 부인과 마주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미룰 수만은 없었죠. 1588년 봄,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코마히메는 15살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였죠. 아버지가 불렀을 때 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교토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코마히메는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이 다시는 야마가타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출발 전날 아버지가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떠나면 이 성은 봄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하얀 손으로 긴 머리를 쓸어내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을까요? 권력자의 첩으로 들어간 여인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588년 3월,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코마이메는 마지막으로 야마가타 성을 둘러보았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뛰어놀던 정원, 서도를 배우던 서재, 가족과 식사하던 방이 보였죠. 작은 목소리로 안녕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긴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키는 성 위에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작아져가는 가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것이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부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풍. 1588년 3월 말, 코마히메는 야마가타를 떠났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야마가타에서 교토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였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가마 행렬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20킬로미터가 고작이었죠. 길은 험했습니다. 비포장도로였고 산길이 많았습니다. 코마히메는 가마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첫날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야마가타의 산들, 논밭들, 마을들이 보였죠. 하지만 이틀째부터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완전히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산맥을 넘었습니다. 큰 강을 건넜죠. 본 적 없는 풍경들이 이어졌습니다. 가끔 휴식을 취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여관에서 묵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죠. 다이미묘의 딸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녀들이 코마히메를 돌봤습니다. 나이든 시녀 한 명은 야마가타에서부터 함께 온 사람이었습니다. 코마히메를 어릴 때부터 봐온 여인이었죠. 그 시녀는 밤마다 코마히메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소녀가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 했죠. 2주가 지났습니다. 행렬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야마가타보다 봄이 빨리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아름다웠지만 코마히메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3주째 큰 도시들을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가타보다 훨씬 큰 마을들이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집도 많았죠. 시장이 열리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코마히메는 구경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토에 가까워질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588년 4월 말, 행렬은 마침내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코마히메는 가마에서 내려 교토를 바라봤습니다. 교토는 놀라웠습니다. 야마가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죠. 수많은 사원, 저택, 상가들이 빼곡했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천황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이었죠. 화려했지만 무서웠습니다. 안내를 받아 숙소로 향했습니다. 번화한 거리를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다이묘 딸의 행차였으니까요. 숙소는 아름다운 저택이었습니다. 큰 정원이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잉어가 헤엄쳤습니다. 방에는 비단 병풍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고급 다다미가 깔려 있었죠. 시녀들이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방을 꾸몄습니다. 코마히메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봤습니다. 이제 히데스구를 만나겠죠.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데스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녀들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마히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부른 사람이 왜 만나지 않는 걸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녀들은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코마히메는 숙소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서도를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야마가타가 그리웠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죠. 때로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코마이메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평생 이 저택에 갇혀 사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그해 가을,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교토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히데스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코마이메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사실 코마이메가 교토에 오기 전부터 권력의 중심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었죠. 1585년 히데요시는 관백이 됐습니다. 천황다음과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조카 히데스구가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후계자로 키웠죠. 히데스구는 똑똑했습니다. 무예에도 뛰어났습니다. 히데요시는 그를 믿었습니다. 1591년 히데요시는 관백 자리를 히데스구에게 물려줬습니다. 28살의 히데스구는 일본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모든 다이묘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였죠.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히데스구는 권력을 즐겼습니다. 사치를 부렸습니다. 많은 첩을 두었죠. 연회를 열고 사냥을 즐겼습니다. 히데요시는 처음에는 용인했습니다.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593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히데요시에게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히데요리라는 이름의 아기였습니다. 57살, 늙은 남자에게 생긴 친아들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히데요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조카보다 친아들이 귀했습니다. 천하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데스구가 이미 관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히데스구를 물러나게 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히데스구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숙부의 태도가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죠. 회의에 부를 때도 줄었습니다. 측근들이 속삭였습니다. 조심하라고. 히데요리가 잘하면 위험하다고요. 히데스구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594년, 1595년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히데요시는 히데스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시켰죠. 권한을 조금씩 빼앗았습니다. 히데스구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숙부이자 양아버지인 히데요시를 거역할 수 없었죠. 그러던 1595년 7월 폭풍이 터졌습니다. 히데요시가 히데스구를 불렀습니다.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의 말이 곧 법이었죠. 히데스구는 변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고야산으로 유배됐습니다. 산속 깊은 곳의 절이었습니다. 사실상 감금이었죠. 유배된 지 보름 만에 명령이 왔습니다. 할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595년 8월 15일 히데스구는 2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관백에서 역모자로, 권력자에서 죄인으로 급격한 추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데스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측근들이 잡혀갔습니다. 시종들이 처형됐죠. 그리고 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데스구에게는 30명이 넘는 첩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가문의 딸들이었죠. 어떤 이는 20살이 넘었지만 어떤 이는 15살도 안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토 시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코마이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비록 히데스구를 만난 적도 없었지만 그의 여자로 분류됐습니다. 감옥은 어두웠습니다. 좁고 더러웠죠. 30명이 넘는 여인들이 함께 갇혔습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했고 어떤 이는 저주했죠.
코마이메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항변할 곳이 없었죠. 다른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여인은 교토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18살이었죠. 히데스구의 총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까지 임신했었다고요. 어떤 여인은 무사의 딸이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히데스구와 함께 산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했죠. 어떤 여인은 14살이었습니다. 코마이메보다 어렸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았죠.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모두가 억울했습니다. 모두가 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1595년 8월 말 처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인들은 산조 강가로 끌려갔습니다. 교토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죠. 처형 방법은 잔인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끔찍했습니다. 30명이 넘는 여인들이 하루에 모두 처형됐습니다. 코마이메메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15살 소녀. 히데스구의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소녀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코마이메는 마지막까지 침착했다고 합니다. 울지도 않고 비굴하게 굴지도 않았다고요.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15살 소녀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참았던 거겠죠. 모가미 가문의 딸로서 품위를 지키려 했던 거겠죠. 마지막 순간 코마이메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마가타의 봄을 떠올렸을까요? 아버지의 얼굴을 그렸을까요?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까요? 1595년 8월 하순 코마이메의 짧은 생이 끝났습니다. 22년, 그중 행복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5년이 전부였을 겁니다. 권력의 폭풍이 한 소녀를 집어삼켰습니다. 3부, 엇갈린 운명, 남겨진 사람들. 1595년 7월 중순, 소문이 야마가타에 도착했습니다. 교토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히데스구가 역모로 몰렸다는 이야기였죠. 모가미 요시아키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히데스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딸이 떠올랐습니다. 코마가 그의 첩으로 보내졌으니까요. 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야 했습니다. 요시아키는 급히 사람을 교토로 보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라고 했죠. 일주일 후 전령이 돌아왔습니다. 소식은 최악이었습니다. 히데스구가 고야산으로 유배됐다고요. 할복 명령이 내려질 거라고 했습니다. 요시아키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 무서운 소문도 있었습니다. 히데스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할 거라는 이야기였죠. 가족도, 측근도, 첩들까지요. 딸이 위험했습니다. 요시아키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먼저 신하 중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급히 교토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코마이메를 데려오라고 어떻게든 빼내오라고 했죠. 신하가 출발했습니다.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요시아키는 편지를 썼습니다. 히데요시에게 보내는 탄원서였습니다. 딸은 죄가 없다는 내용이었죠. 코마이메는 히데스구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교토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첩이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애원이었죠. 편지를 여러 통 썼습니다. 히데요시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다이묘들에게도 보냈습니다. 도와달라고, 딸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오사키 부인도 편지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죠.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부는 밤을 새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연줄이 있는 곳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도움을 청했죠.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7월 말 또 다른 전령이 왔습니다. 히데스구가 할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8월 15일의 일이었죠. 요시아키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딸도 위험했습니다. 더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야마가타에서 교토까지는 한 달이 걸리는 거리였지만 급하면 보름 만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보낸 신하에게 다시 전령을 보냈습니다. 더 서두르라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코마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준비했습니다. 뇌물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교토의 관리들에게 줄 수 있었죠. 요시아키는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영지가 줄어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딸만 살 수 있다면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히데스구의 첩들이 모두 잡혀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토 감옥에 수감됐다고요? 코마이메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요시아키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더 급하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직접 교토로 가려고도 했습니다. 히데요시 앞에 엎드려서라도 딸을 살려달라고 빌 생각이었죠.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주군이 직접 가면 모가미 가문 전체가 위험하다고요. 히데요시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시아키는 고민했습니다. 딸을 살리려다 가문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오사키 부인은 기도했습니다. 절에 가서 밤새 빌었습니다. 부처님께, 신께, 누구든 좋으니 딸을 살려달라고요. 공양을 올렸습니다. 시주를 했습니다. 딸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월 중순 교토로 보낸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요시아키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요시아키가 물었습니다. 신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형이 이미 집행됐다고요? 히데요시가 번복해 코마마 히메마는 비구니로 살려주려 했지만 이미 형이 집행된 후였습니다. 8월 하순에 이었습니다. 요시아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요시아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편지도 뇌물도 사람을 보낸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거였습니다. 히데요시의 분노 앞에서 한 지방 다이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요시아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죠. 뭘 더 할 수 있었을까요?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을까요? 직접 교토로 갔어야 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오사키 부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시녀들이 부축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한참 후에야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내 딸, 내 코마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더 빨리 빌었어야 했다고, 내가 더 많이 기도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요시아키가 다가갔습니다. 아내를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부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가미 성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신하들도 울었습니다. 시녀들도 울었습니다. 코마이메를 아는 모든 사람이 슬퍼했죠.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시신은 교토에 있었습니다.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빈소만 차렸습니다. 코마이메가 어릴 적 입었던 옷을 놓았습니다. 그녀가 쓰던 붓과 벼루를 놓았죠. 좋아하던 꽃을 올렸습니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마가타의 무사들이 왔습니다. 상인들이 왔습니다. 평민들까지 찾아왔죠. 모두가 코마이메를 기억했습니다. 착한 아가씨였다고 했습니다. 예쁘고 상냥했다고 했죠. 억울하게 죽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오사키 부인은 빈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죠. 시녀들이 걱정했습니다. 몸이 상한다고, 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되뇌었습니다. 내가 딸을 지키지 못했다고, 내가 보냈다고 자책했습니다. 요시아키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딸을 지켜야 했다고 자신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시아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더 강하게 항의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히데요시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약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사키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운이 빠졌습니다. 일어서기도 힘들어했죠. 의원을 불렀습니다. 진찰을 했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력이 너무 쇠했다고요. 보름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오사키 부인이 요시아키를 불렀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코마가 보고 싶다고요. 가봐야겠다고요. 요시아키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사키 부인이 숨을 거뒀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드는 것처럼요. 요시아키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잃고 이제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코마히메와 오사키 부인을 함께 추모했습니다. 모녀가 하늘에서 만나기를 빌었죠. 요시아키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딸도 아내도 행복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후회와 원한뿐이었습니다. 그 후 모가미성은 완전 희변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음악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축제도 열리지 않았죠. 요시아키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냉정해졌죠. 신하들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주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온화함은 찾을 수 없었죠. 밤마다 요시아키는 혼자 있었습니다. 딸의 방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코마히메가 떠난 그대로였죠. 책상에는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꽃병이 있었죠. 요시아키는 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떠올렸습니다. 웃는 모습, 뛰어노는 모습, 서도를 쓰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을까? 딸을 살릴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원한이 쌓였습니다. 왜 내 딸을 죽였을까? 무슨 죄가 있었을까? 히데스구를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처형했을까? 분노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천하인이었습니다. 감히 대적할 수 없었죠.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62살이었습니다. 병으로 죽었죠. 요시아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죠. 천하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는 아직 어렸습니다. 겨우 5살이었죠. 권력을 잡을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다이묘들이 움직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장 강했습니다. 이시다, 미스나리가 대항했죠. 둘의 대립이 심해졌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1600년 마침내 결전이 다가왔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였습니다. 일본을 둘로 나누는 싸움이었죠. 서구는 이시다, 미스나리가 이끌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을 지키려는 세력이었습니다. 동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끌었습니다. 전국의 다이묘들이 선택해야 했습니다. 서군이냐 동군이냐. 모가미 요시아키도 결정해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 논의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서군을 택하자고 했습니다. 모가미 가문은 도요토미에게 복속되어 있다고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죠. 어떤 신하는 동군을 택하자고 했습니다. 도쿠가와가 승리할 거라고 실리를 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시아키는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군이라고 도쿠가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요시아키는 짧게 답했습니다. 도요토미를 용서할 수 없다고요. 내 딸을 죽인 자들을 지킬 수 없다고요. 복수였습니다. 늦었지만 복수였습니다. 딸을 살리지 못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군의 결심을 알았습니다. 모가미 군이 출진 준비를 했습니다. 요시아키는 직접 군을 이끌었습니다. 57살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장했습니다.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딸을 위한 복수일까? 아니면 그저 자기 만족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600년 9월 15일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모가미군은 동군으로 싸웠습니다. 요시아키는 용맹했습니다.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가 강을 이뤘죠. 저녁이 되자 승부가 났습니다. 동군의 승리였습니다. 서군이 무너졌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시아키는 전장에 서 있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허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마가타 성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시아키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밤 요시아키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딸이 떠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이후 요시아키는 야마가타를 다스렸습니다. 전쟁의 공으로 영지가 늘었습니다. 모가미 가문은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딸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죠.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더 노력했어야 했다고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휘었습니다. 몸도 약해졌습니다. 1614년 요시아키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70살이었습니다. 오래 산 편이었죠. 하지만 행복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말을 기다렸죠. 요시아키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마를 만나러 간다고요? 오사키를 만나러 간다고요? 오래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성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죠. 무덤에는 세 개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모가미 요시아키, 오사키 부인, 코마히메.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함께했습니다. 가족은 결국 함께였습니다. 사부 못다 핀 꽃잎과 남겨진 이들의 눈물. 400년이 흘렀습니다. 전국시대는 끝났습니다. 전쟁도 끝났고 권력 다툼도 사라졌죠. 모가미 가문도 도요토미 가문도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마히메는 남았습니다. 야마가타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그 이야기는 전해졌죠.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걸까요? 아마도 억울함 때문일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권력자의 분노에 희생됐다는 것. 그 부당함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슬픔 때문일 겁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소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딸. 그 슬픔이 오래도록 남았던 겁니다. 코마히메의 묘는 야마가타 시내에 있습니다. 조용한 절 한 구석입니다. 크지 않은 묘석이 서 있죠.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코마히메, 1573년에서 1595년까지요. 22년, 짧은 생이었습니다. 묘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놓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늘 새로운 꽃이 있죠. 야마가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놓는 겁니다. 해마다 8월이 되면 추모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코마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죠.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편히 쉬라고,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 있으라고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400년 전 소녀를 위해 우는 겁니다. 이상한 일 아닐까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다니요. 하지만 코마이메의 이야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마이메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코마힘의 이야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 무력한 개인, 선택권 없이 끌려가는 삶,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코마이메는 딸이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전국시대의 여성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죠. 결혼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다이묘의 딸들은 정치 도구였습니다. 동맹을 맺기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시집 보내졌죠. 코마이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원해서 교토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히데스구를 사랑해서 간 게 아니었죠. 권력자가 원했기 때문에 가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가문이 위험했으니까요. 이것이 당시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많이 나아졌을까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여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직업도, 삶의 방향도 스스로 정하죠. 하지만 정말 자유로울까요? 여전히 많은 여성이 가족의 기대에 눌립니다. 사회의 시선에 갇힙니다.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코마임의 이야기는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권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데요시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증거 없이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죠. 코마이메는 그 권력의 희생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은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적 권력, 이것들 앞에서 개인은 여전히 약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싸울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권력자의 논리가 우선이죠. 코마이메처럼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법이 있고 인권이 있고 언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권력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지는 비슷합니다. 코마임의 이야기가 가슴 아픈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그녀가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의 마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시아키와 오사키 부인은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부당한 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모도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요시아키는 복수를 했습니다. 세키가하라에서 도요토미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허무했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복수는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도 잃은 것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싸웁니다. 정의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긴다고 모든 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잃은 시간, 상처받은 마음은 돌아오지 않죠. 코마임의 이야기는 그 슬픔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히데요시처럼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됩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법의 지배, 삼권 분립, 언론의 자유,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코마이메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15살 소녀였으니까요. 사회는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들, 여성, 소수자, 이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말이죠. 셋째, 기억해야 합니다. 잊으면 반복됩니다. 역사는 교훈을 주지만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주죠. 코마이메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겁니다. 넷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코마히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항변할 기회가 없었죠.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함에 맞설 수 있죠.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를 보면 말해야 합니다. 야마가타 향토 박물관에는 코마히메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도 있습니다. 딸을 그리워하는 글이 빼곡합니다. 읽는 사람마다 코끝이 찡해집니다. 어머니, 오사키 부인의 유품도 있습니다. 딸을 위해 준비했던 옷감, 장신구들이죠. 딸이 돌아올 거라 믿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코마히메가 서도를 연습했던 종이도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쓴 글씨입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죠. 보고 있으면 그 시절 소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입니다. 야마가타 성터에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코마히메가 살았던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일본인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옵니다. 한국에서도 옵니다. 코마히메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죠. 비슷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권력에 희생된 여성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끌려간 공주들, 권력 다툼에 휘말린 왕비들, 희생당한 여인들. 역사는 반복되고 슬픔은 공유됩니다. 사람들은 성터를 거닐며 상상합니다. 여기서 코마히메가 뛰어놀았을 거라고. 저기서 부모님과 함께 꽃을 봤을 거라고요. 그리고 슬퍼합니다. 이 행복이 왜 지켜지지 못했을까 하고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코마히메는 무엇일까요? 먼 옛날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일까요? 코마히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웅도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운 적도 없고 역사를 바꾼 적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녀였죠. 하지만 그래서 더 기억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빼앗겼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코마히메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코마히메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면, 권력자의 기분이 나빴다면, 운이 나빴다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오늘날 야마가타의 젊은 세대도 코마히메를 압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할머니에게 듣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그 이야기를 접하죠. 어떤 청소년은 말합니다. 코마히메가 불쌍하다고, 자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어떤 청소년은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형태만 다를 뿐이라고요. 두 말 모두 맞습니다. 우리는 코마히메가 살던 시대보다 나아졌습니다. 인권이 있고 법이 있고 자유가 있죠.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부당함이 있고 희생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코마히메 이야기는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야마가타에서는 코마히메를 야마가타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못다 핀 꽃,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피어있는 꽃이죠. 매년 봄이 오면 야마가타 성터에 벚꽃이 핍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코마히메를 떠올립니다. 저 꽃처럼 아름답게 살았을 소녀, 저 꽃처럼 짧게 졌던 생을요. 코마히메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억하는 것, 전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400년 전 15살 소녀를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요. 코마히메는 묻습니다. 세상이 나아졌느냐고. 이런 비극이 사라졌느냐고.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당신을 기억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것이 코마히메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추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